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오늘부터 좀 전화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른 좋아져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예비경선 컷오프 본선행 6명 확정입니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인 11일 그 대선 본경선 무대에 진출할 최종 후보 6명을 발표를 했어요. 총 8명 중에 이제 2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는데 이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처음에는 9명의 후보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강주 후보가 정세균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해서 그렇죠. 8명의 후보군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 기호 순서대로 보면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이렇게 8명의 후보들이 예비 경선을 치렀는데요. 예.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각각 50%를 반영해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양승조, 최문순 이렇게 두 후보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 이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는데요. 지금 일부 이제는 찌라시나 커뮤니티에서 뭐 득표율과 순위가 공개되면서 누가 몇 프로로 이겼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다 거짓이다. 실제로 이게 공개가 된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 같은데 앞으로 그 본 경선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예, 이번 예비 경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보다 이낙연 후보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 부동의 1위였던 이재명 후보가 타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는 과정에서 이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타 후보들이 예산 문제를 들어 이제 포퓰리즘 공약이다라고 몰아붙이자 이 후보 스스로 이 1순위 정책이 아니라고 해서 한 발 물러났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 후보의 한다면 한다. 이 사이다라는 이런 이미지에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형수 욕설 문제나 또 여배우 스캔들 논란 같은 이 사생활 문제가 부각된 것도 악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최근 범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부인 지금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부터 이제 과거 룸사롱 접대부였다는 이 줄리 의혹까지 줄줄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대권 후보 검증은 배우자가 아닌 본인에 집중하는 게 맞다. 아내의 결혼 전 일을 남편이 책임지는 거는 좀 가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이 가족도 검증 대상이다. 엄중히 검증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예비 경선에서 이 사생활 공격을 당한 이재명 후보와 또 공격을 한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타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두고 이 불안한 후보다라고 몰아세운 전력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또 동시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이제 대중적 인기를 보유했던 이낙연 후보가 그 대안으로 좀 급부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선 투표에 가냐 안 가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본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1, 2위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이제는 결선 투표가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 이재명 연대가 가져올 이 파괴력 때문에 어떻게든 본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다른 후보들은 일단 2위만 하면 이 결선 투표에서 반 이재명 세력을 결집해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2위 싸움에 매진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6명이 이제 본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그 어느 후보도 일단 과반수를 얻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인원이 좀 많은 감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 결선 투표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반 이재명 정서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아마 타 후보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방어적인 입장, 그러니까 좀 로우키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후보들은 이 싸움을 하려면 아무래도 1위인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해야 되니까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흥행 포인트는 이 경선 투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 경선이 6명인 거는 좀 인원이 좀 많은 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결선 투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본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요. 그런데 6명의 후보들이 나서게 되면 사실 후보들 간 정책이나 뭐 TV 토론의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지난번 예비 경선 때도 9명의 후보가 똑같은 시간을 배분받아 토론을 하니까 이 토론 자체도 뭐 치열하게 주고받는 이 공방전이 아니라 짧은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좀 루즈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보다 또 흥행에서 밀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이번 본경선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9명이나 6명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한 4명 정도로 좀 본경선 참여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그때그때 유연하게 좀 본경선 인원수를 좀 조정하는 것도 한번 민주당 측에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올림픽은 어쩌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19가 대유행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열흘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에 이 확진자가 집중되면서 이 새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가장 최고수인 4단계가 바로 오늘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녁 모임이나 야간 외출이 어려워질 전망이고요. 그에 반해 낮 시간대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 조치는 뭐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이 직계 가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그 직계 가족은 8인까지 8명까지 이제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 4단계는 이 4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이 초강경 조치가 취해지는데 직계 가족이나 백신 접종자가 참여해도 낮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예외를 일정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만약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시설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시 이외의 집회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요.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실시 중인 그 백신 인센티브도 중단이 됐는데요. 백신 접종자가 있더라도 직계가족 모임이나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행사,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에서 규정된 제한 인원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백신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학교도 2주 동안 등교를 중단을 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고 하는데 수도권 거주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백신은 꼭 맞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승기 변호사님. 오는 23일 그러니까 이제 10일 정도 후면은 도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올림픽 분위기가 뭐 전혀 안 나죠. 저 역시도 이 올림픽 분위기를 전혀 못 느끼는데요. 원래 이맘때 되면은 또 올림픽 특집이라고 해서 막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요. 또 금운동 뭐 예상 목표도 나오고 또 유력 메달리스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막 방송에서 쏟아지는데 이게 너무 조용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조용한, 달리 말하면 이제 흥행이 가장 어려운 올림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그 도쿄올림픽은 그 무관중 경기로 열릴 계획이죠? 예, 도쿄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인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4차 긴급사태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달 23일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올림픽 역시도 전 기간 긴급사태 속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 도쿄와 수도권의 대부분의 경기장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개막식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 또한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만 일본으로서는 이 관광 수입을 비롯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입장권 수입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건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집중되는 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지 여부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이 참석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 각국 정상이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흥행면이나 혹은 올림픽의 정당성 면에서도 개최 정당성. 예.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3대 현안 중 최소한 하나에 대해 성의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의 방위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3대 현안이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렇게 3대 현안 중 하나는 성의 있는 논의를 하자. 그러면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일본 측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개막식 불참을 공식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고요. 이번 주 초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니 데드라인도 정해진 겁니다. 네. 일본 측의 고민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일본이 어떤 답을 줄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본 아마 스가 총리 쪽에서 이게 또 과거사 문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아마 쉽게 이 3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기는 어렵고, 만약에 밝힌다고 쳐도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당 한마디로 단판 협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만 해보자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